네, DMZ에서도 다뤘었는데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된 지가 이제 보름쯤 됐습니다. 뭐 들썩인다는 얘기는 그때도 했었는데 현장 좀 다녀오셨을 테니까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예상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반대로 예상은요. 네. 일시적으로 이제 반등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랬는데. 생각을 했는데 이제 2주가 지났잖아요. 네. 이게 폭발력이 이제 그냥 야산 불에서 이제 네. 크게 온 산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에 가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하루가 다르게 지금 반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3일 전에 갔다 왔거든요. 네. 3일 전에 갔다 왔을 때도 호가 국평이라고 하죠. 네. 전용 84, 네, 리센치 국평. 엘사 아파트들 호가 33억 부르고 있었고요. 처음에 해제 발표되고 네. 갔을 때는 한 30억, 32억 정도 부르다가 네. 한 일주일 후에 가니까 33억 부르다가 오늘 제가 아는 다른 방송사 기자분의 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는 얘기도 안 해준다. 부동산에 가니까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부동산 사장님들 뛰어다니고 인터뷰 못 해주니까 묻지도 말아라는 분위기. 너무 바쁘다. 예, 한마디로 그 옛날 손담비 씨 노래 미쳤어라는 게 생각이 나는데 정말 미쳐버리는 분위기가 지금 현재 현장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호가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매물이 없고요. 부르는 게 값이고요. 살려는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서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주변 지역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네. 인근에 잠실동에서 이제 길 하나 네. 동쪽으로 건너면 신천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파크리오 아파트도 이제 또 최고 가격 26억 3천만 원 최고 가격 거래가 됐고요.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블록 더 갔습니다. 이제 동쪽으로 강동구가 있잖아요. 네. 그라시움 고덕 네.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가 아니까 거기도 이제 꿈틀꿈틀대고 집주인들도 이거 무슨 일이지 이제 확인하기 시작했고요. 네. 매수자들도 문의 전화가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번지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도 이렇고요. 뭐 통계를 보더라도 저는 통계 보고 깜짝 놀랐는 게 일단 서울이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에서 발표된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이 0.11%가 나왔는데요. 네. 지난주가 0.06%, 한 주 만에 0.05%포인트가 껑충 올랐는데 네. 이 정도도 그래, 좋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숫자가 송파구에서 나왔습니다. 주간 변동률이 0.58%. 약간 몇 배 오른 거예요? 지난 0.58%면 지난주가 0.34%였나요? 이 정도였는데 더블 된 거네요? 더블이 올랐고요. 네. 0.58%가 우리가 느낌이 안 올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작년 7월에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네, 불장 거래량 잠깐 불장. 나왔을 때. 그때가 0.3%대였습니다. 그때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지금? 더하다는 거고 이게 주간 변동률이니까요. 곱하기 52. 1년으로 바꾸면 30%가 나옵니다. 네. 30% 집값 올라가는 속도로 일주일간 달리고 있다는 거고요. 이 조사 결과가 월요일에 됐는데 월요일보다 또 더 불장이 되다 보니 다음 주 통계는 도대체 천장을 몇 퍼센트 뚫을지가 관건이 될 정도로 이 정도면 저는 이제 뭐 브레이크 고장 났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풀 때 놓쳐가지고 풀면 안 될 때 풀어가지고 이거 일을 더 키울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그렇죠. 됐네요. 근데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요. 이 정도면 이제 그냥 브레이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큰 차단막을 뭔가 세워야 되는데 국토부와 지금은 또 서울시가 무슨 또 차단막을 만들겠습니까? 무슨 차단막을 세울 게도 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고 또 네. 뭐 외지인 투자들도 들어오고 지금 네. 한마디로 그냥 미쳤다. 저는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현장까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에서 그 주요 아파트들 이런 거 좀 설정을 해놓잖아요. 네네. 요즘 알람이 자주 옵니다. 신고가 갱신됐다는 알람이 자주 오는 거 보니까 모르긴 해도 뜨거울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신고가도 다는 알람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몇 군데를 보니까 다 최소 8천에서 뭐 정도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대충 예상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숫자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연율로 환산하면 거의 집값이 상한가 달리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네. 이거 뭐 예상보다 생각보다 센데 저 현장을 다니시느라 오늘 조금 현장에 바로 오신 대표님은 지금 현장 분위기 좀 전해 좀 주시죠. 지금 현장 분위기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투자하고는 좀 다른 시장이거든요. 부동산들의 그 특징이 있다 보니까 어제 오늘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뭐 물론 그 조금 날씨가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뭐 한 6월, 7월 달까지는 따뜻할 일이 더 많잖아요. 더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따뜻하다 못해. 예.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뭐 금융이라든지 주식 시장처럼 핸드폰 갖고 누워서 하는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서 봐야 되니까. 그렇죠. 직접 그 현장을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물건도 선택을 하고 뭐 요즘에 아무리 뭐 3D라든지 VR이 잘 돼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선택하는 아파트의 환경, 그다음에 그 아파트 단지 외 그 세대, 그다음에 동, 그다음에 호실마다의 특성들도 있고 또 인테리어가 그렇죠. 돼 있는 네. 곳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만큼 임장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소위 계절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는 게 이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이 상당히 현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뭐 강남권의 약 한 그 주요 지역에서는 한 90% 이상은 해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가격들이 다른 지역들까지 옮겨 붙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 소위 말하는 그 마용성 지역까지도 지금 옮겨 붙고 네. 있고 또 강동 지역이라든지 또 강남 안에서도 재건축하고 또 유사한 지역들, 그다음에 효과가 미미했던 곳들, 규제가 없었던 곳들, 그리고 뭐 개포동이라든지 일원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까지도 옮겨가면서 이런 가격들의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반등했다라고 보는데 이런 주요 원인을 보면은 가격들이 왜 이 다른 지역들로 가고 그 다음에 주요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 그리고 해제된 곳들로 옮겨가냐면 반사이익들을 받았던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포 지역에 있었던 투자 쏠림 현상들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선택지로 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송파권 같은 경우는 살기도 괜찮죠. 살기가 좋다라는 거는 전세 가율이 높은 건데 전세를 끼고 매입하기 좋은 그런 환경들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 또 금리에 대한 인하 이슈도 있었죠. 그리고 탄핵이라는 이 그 시간이 어느덧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정책적으로도 해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수요는 커지고 있고 뭐 공급에 대한 물량들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그 환경, 정치적인 환경도 일정 부분 그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는 건 수요적인 부분들, 공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들로 봤을 때는 눌려있던 수요들이 상당 부분 그 해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이제 가격들이 일정 부분 좀 조정됐던 단지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서 못 샀을 것 같다라는 곳에 이제 그런 단지에 전세를 활용하니까 갑자기 내 자기 자본금이 오르고기 푹 떨어지는 그런 효과들, 그리고 금리가 떨어져서 내가 실거주를 했을 때 어떤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키우면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매수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물량들이 집값이 막 올라갔을 때는 내가 원하는 동이라든지 향이라든지 단지 선택을 못했었는데 그런 단지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수요를 키우는 거고 거기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좀 가격의 반등을 키웠다. 다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은 지금 뭐 현장에서도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너무 지금 이 불장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너무 빠르게 뛰어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혹여나 불나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그럴 수도 있죠. 우려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규제가 들어갈 때는 일시적으로 시장이 조금 동결되거나 굉장히 움츠러드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규제가 풀렸을 때는 갑자기 또 가격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정책적인 부분들이 시장에 좀 숙성이 되면은 일정 부분 시장 가격이 좀 수렴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시장 가격보다 너무 튀어 오른다. 그리고 이 지금 송파구의 0.58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라면 시장 가격보다 너무 과하게 오른다라는 거는 또 고점에서 또 조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뭐 보니까 뭐 호가가 뭐 3억 원 가까이도 뭐 올라가고요. 뭐 트리즘도 뭐 거의 30억 간다는 분위기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제 트리지움이니까 30억 가는 겁니까? 이제 이름 때문인가? 이게 트리지움이 이제 우리가 엘리트라고 하는데 엘스 네. 리센츠가 네. 항상 먼저 선두주자였고 그렇죠. 트리지움은 그거보다 낮게 네. 어떻게 보면 파크리오하고 이제 네. 엎치락뒤치락 토지거래가 구역 묶일 때는 파크리오가 좀 네. 앞섰다가 네.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28억 5천만 원이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나간 사례가 나왔다고 네.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발표되기 전 네. 엘스 리센츠 최고 가격이 2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전고점이었는데 한마디로 형님 단지의 전고점을 동생이 지금 뛰어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각각 레벨업을 하나씩 해버린 그렇죠. 셈이기 근데 때문에. 레벨업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이 그러네요. 단기간에 거의 뭐 2주? 네. 한 달 만에 3억 정도라면 저는 빨라도 너무 빠르다. 우리가 과유불급인데 급히 먹은 떡이 체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건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이거는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 부작용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물론 시간을 두고 뭐 강남권에 인프라가 좋은 주거지가 고급 수요들이 있는 곳이 올라가는 거는 정상인데 네. 정도껏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올라간다면 분명히 체하게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문제가 퍼지고 있잖아요. 상급지, 하급지가 모두 다 영향을 받는데 네. 잠실이 이제 뭐 엘스 리센츠가 네. 호까지만 뭐 33억 또는 네. 그 이상 부르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제 개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우리는 강남인데 네.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분발해야 되겠는데?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네. 지금 반포도 이제 불장이 됐는데 반포는 토지거래가 구역이 아닙니다. 네. 아니고 이제 원래도 거래가 잘 되고 네. 비싼 가격 원베일리 50억, 그렇죠. 60억 거래가 됐었는데 잠실에 아파트 파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판 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상급지. 네, 그렇죠. 또 반포 가야지. 반포 쪽도 제가 네.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 받을 시간이 없다. 네, 지금 연락 안 아니, 되는 거죠. 뭐 네. 공동 중개 생각하지도 마라. 지금 내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묻지도 말고 네. 그냥 전화 빨리 끊어라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상급지도 이렇게 불똥이 튀고 있고 하급지도 우리도 키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소식을 보는 시청자들은 네. 불안 심리가 커지겠죠. 그렇죠. 내가 넉넉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네.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또 연락이 많이 오는 게 이제 수도권 경기도 지역에서도 또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팔고 강남은 못 들어가더라도 다른 데라도 가야 됩니까? 경기도 아파트 팔고 서울 뭐 마포라든지 성동으로 가야 됩니까? 네. 아니면 뭐 위례 신도시 그대로 보유해도 될까요? 네. 이런 걱정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1주, 2주 더 지나게 되면 이 불똥은 저는 과천, 네. 성남, 네, 점점 용인, 번지겠죠. 하남으로 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토지거래 이야기한 지가 2주밖에 안 됐는데 이걸 또 한다는 이유 자체가 사실 여파가 크다는 증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예. 너무나 크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인 게 있잖아요. 그 여기서는 엄청 오르는데 다른 데서는 오히려 빠지고 있으니 이게 강남이 비싼 거야 누군들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라졌을 때 오는 그 조급함이라고 해야 될까? 네. 박탈감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그 시장에서 좀 적절한 판단을 잘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한번 그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내가 갈 수 있는 상급지를 지금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하면 볼라망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옮기려고 할 때는 이렇게 좀 강세장에 옮겨야지 하락장에 옮기면 상급지가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급지에서는 잘 안 팔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만약에 시장이 다시 이것 때문에 돌아선다면 고민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조언하고 계십니까?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단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가지인데 내가 자금이 되고 네. 준비가 되고 갈아탈 준비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급등해서 좀 당황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라면 목표한 아파트를 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보통 작은 계획을 네. 우리가 여유 있게 하진 않잖아요. 네. 거의 저스트하게 맞추는데 호가가 3억이 올랐다면 따라갈 수는 없다면 저는 가능한 인근의 다른 단지로 눈여겨보셔라. 왜냐하면 기다렸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단기 오버슈팅에 대한 부작용으로 조정이 될 수는 있는데 조정되면은 또 기다려야 되고요. 또 기다렸다가 반등하면 또 못 사고요. 그러니까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네. 자금이 되신 분들이라면 내 자금에 맞춰서 급등을 했다면 급등하지 않은 인근 다른 지역으로 좀 관심을 둬도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불안한 마음에 내가 미처 준비가 되지 않고 또는 구매 욕구가 일어나지 않아서 필요가 없는데 네. 뉴스를 보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네.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굳이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급등은 반드시 조정이 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몇 달 후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엘스가 만약에 리센츠 잠실이 33억을 뚫고 40억을 갔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10년 후는 40억을 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지금 40억 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반드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또 조정이 될 수는 있겠죠. 뭐 조정이 된다 그래도 원점으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약간 그러면 한 일부- 3억 오르면 한 1억 5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3억 오른 거에 쫓아가지 말고 네. 준비가 안 된 분들이라면 준비를 해서 좀 조정이 됐을 때 들어가도 맞는데 그러니까 네. 준비가 됐느냐 자금이 되느냐 네. 준비가 안 됐느냐 필요가 없느냐를 네.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준비는 대부분 거의 몇 천만 원 남겨놓고 거의 풀로 하시기 때문에 호가가 5천만 원만 올라가도 준비를 넘어가 버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은 또 나는 이 정도까지인데 가서 한 2, 3천 깎아야지 그 생각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안 깎아줘도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하기가 이런 뉴스 나오면 버스가 놓친 정도가 아니라 저 멀리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마음이 급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려고 했던 분들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단기니까 조금 그냥 이번은 그냥 넘어가고 지금 아직 구조적인 상승장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약간 부작용 감수해서라도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갈아타기 장에서는 네. 지적하신 대로 쫓아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장을 선도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 선도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가격이 강세인 지역인데 그렇죠. 거기에 가격 오르는 거하고 좀 약세인 지역에서 가격 오르는 거는 폭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한 발을 딛는 거와 네. 성인이 딛는 거에 그 정도 차이란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서서 잡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그 아이가 좀 더 크고 나서 보폭을 맞추는 게 좀 더 낫다. 네. 결국은 지금 내 집을 만약에 팔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집을 살려고 하는 전략은 이렇게 시장의 그 조정 장세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전략들을 갖는 게 좋냐면은 우선적으로는 만약에 자금적인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세를 활용해서 그 올라가는 지역들을 사고 여기 지금 갖고 계신 그 주택들은 당장 매도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네.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가격들을 본인이 희망하는 목표가를 정해놓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가격의 그 협상 시기가 굉장히 네. 좀 열세인 지역은 짧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도를 하실 때 목적을 정해놓듯이 뭐 저도 때로는 주택을 투자를 한다든지 뭐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제가 바쁘다 보니까 가격을 걸어놓고 다른 일을 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과 맞는다라고 하면은 이동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보통 선 매도를 하고 후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먼저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을 우선적으로 매수를 하고 나서 내 가격에 뭐 금액들이 좀 목표 가격이 정해졌다라면 그때 뭐 이제 갈아타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매입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역시나 내가 자금 여력이 없잖아요. 이게 팔리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럼 결국은 전세 가격을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의 매가를 중심으로 보는 것보다는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의 그 갭 차이 있잖아요. 네. 뭐 가격은 이게 때로는 어떤 아파트가 20억이고 어떤 아파트가 10억인데 단순하게 가격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땐 10억짜리가 접근하기가 쉬울 수도 있겠지만 10억짜리가 전세가 3억인 경우가 있고 그 오히려 20억짜리 하는 아파트가 전세가 15억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세 가율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해라. 물론 뭐 취득에 대한 비용이나 거래 비용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세 가격을 맞춰서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시점을 보실 때 매입하려고 하는 주택은 너무 타이밍을 놓고 따지는 것보다는 가격에 맞춰가지고 매입을 하는 그런 가격이 더 전략들을 중요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전세를 끼고 가려면 이 보통 상급지가 전세가율이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게 사실 좀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보름 전에 토지 허가 거래 풀릴 때 재건축 같은 거는 이제 거기가 좀 빠지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거기까지 좀 번지고 있고 강남도 뭐 자곡동, 일원동 뭐 이렇게 사이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보도는 그런데 현장은 보도보다 더 뜨겁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장에 뭐 반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린 뭐 네. 대치동이나 청담동이나 잠실동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매물 자체가 없고 부르는 호가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네. 뭐 3억이 아니라 뭐 그 이상 또 막 불러 이런 네, 상황이니까 갈 수가 없고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두 가지 반응인데 준비를 하는 분들이 타이밍 놓쳤다라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네. 대다수는 주변 지역으로 알아보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러면 그 자금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데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뭐 일원동, 네. 수서동 또는 조금 강동구, 옆으로. 예. 마포, 성동 예. 뭐 이렇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문의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재건축 단지들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 안 풀어줬다고 하는데요. 안 풀어줘도 삽니다. 왜냐하면 토지 거래 허가구에 묶여 있을 때도 네. 거래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입주하면 되니까 네.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데 뭐 그 정도야. 내 집을 팔고 거기 입주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좀 불편할 뿐이지 네, 토지 거래 멈춰서 좀 해야 구역이 되고. 뭐 집을 사는데 어떤 제약상 막을 수 없는 그런 규제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들도 지금 천정부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뭐 목동도 안 풀어졌잖아요. 압구정은 당연히 신고가 나오고 있고 네. 목동 이제 신시가지는 1단지에서 14단지가 있는데 7단지가 이제 학군이 좋고 이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데 7단지에서 이제 가장 면적이 큰 뭐 37평 평으로 따지면 그게 지금 30억에도 거래가 됐더라고요. 이게 목동- 1년, 2년 전에 뭐 20억? 네. 2023년 1월만 하더라도 네. 뭐 20억 얘기하던 아파트가 지금 30억. 상한가 한번 맞았네. 거래가 30억이 됐고요. 호가는 뭐 더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토지거래 이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고 안 풀렸고가 중요한 시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내가 작은 범위에 들어가면 그냥 네. 입주해야 되면 입주하고 전세 끼고 살 수 있으면 사는 거고 지금 시장의 수요자들은 그냥 불안한 마음에 막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서울에 계시는 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렇죠. 지방에 계시는 자산가들이 용감하게 삽니다. 네. 오히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주저주저해요. 왜냐하면 가격을 알거든요. 엘스 아파트 1년 전에 23억, 24억 네, 했는데 맞습니다. 33억이 말이 돼? 라고 하는데 지방에서 이제 원정 올라오죠. 자산가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30억 있는 사람이 서울에 30억 아파트 사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최소 뭐 현금 100억 이상 네. 뭐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들은 서울의 정확한 시세를 잘 모르잖아요. 흐름 네. 자체를. 네. 30억이야? 네. 알았어, 살게. 네. 33억이야? 네. 알았어. 역시 그냥 물건이 서울이야. 나오면 이렇게 하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네. 좀 쉽게 계약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국에서도 넘어오고. 예. 이렇게 중국 대출도 잘 된다고. 한마디로 서울은 지금 배가 터질 지경이고요. 지방은 오히려 자산, 네. 자본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굶어 죽을 네. 지경이고 극심한 양극화가 진짜 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좀 말씀 주신 것도 제 지인 중에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이제 중국 여성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데 결혼하면 이제 국적을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더라고요. 이유가 이제 부동산 대출이 와이프 명의로 하는 거죠. 좋다. 그렇게 했더니 40%가 아니고 이제 거의 사실상 100%가 와. 되고 네. 결정적으로 집이 두 채인데 두 채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이거 역차별 아니냐. 솔직히 뭐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하는데 이 말이 좋아 정착이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실제 타워 팰리스도 100% 대출로 외국 분이 샀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특히 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까지는 약간 그들만의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예, 좀 민생으로 좀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뭐 강남 집값이 오르고 반포 오르고 하는 거야. 뭐 안 오르는 게 이상하다. 근데 지금 나는 어찌됐든 이제 무주택인 상황이고 나중에 뭐 청약을 노리고 있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결국에는 이게 전월세를 건드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전세가율이 안 올라가도 매매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전세가 올라가면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월세로 전환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전세가 월세화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야기들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뭐 아직 보름 됐으니까 뭐 완전 데이터까지는 안 나왔겠지만 현장에서는 이 느낌을 좀 느끼고 계신 거죠. 이게 월세나 전세 가격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그렇죠. 지금 그 시장 자체의 흐름이 최근 부동산 트렌드 보면은 네. 거의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 흐름이에요. 뭐 물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돼서 이 지역에서 이제 전세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뭐 기대 심리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뭐 규제가 좀 풀리고 실수요자에서 투자 시장으로 시장 흐름이 점진적으로 변하게 된다라면은 전세 가격이 뭐 급등을 하고 뭐 호가들이 올라가기고는 있지만 좀 가격들은 뭐 굉장히 큰 매매가만큼의 반등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재건축 단지를 추가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좀 풀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분명히 풀고 나면은 가격에 대한 그 반등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전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에서 전세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풀리거든요. 압구정동에도 굉장히 그 많은 분포도의 그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동도 뭐 마찬가지예요. 뭐 한 5, 6천 가구 정도의 그 물량들이 그 지역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물론 다 매매로 그 전세로 나오진 않겠지만 상당 부분 전세 물량들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음마 아파트도 학군 수요들이 많은 지역들 거기에도 이제 전세 물량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가격들이 올라갔던 게 서울에서 대표적인 그 재건축 단지가 아까 우리 돈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급지가 전세 가격이 낮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율, 전세가율이 가장 낮은 데가 재건축 단지예요. 전세가율이 투자 수요들은 많고 다 전세가 굉장히 뭐 아파트가 노후하다 보니까 전세 가율이 낮거든요. 그런 낮은 전세가가 시장에 조금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가격들을 낮춰줄 수 있는데 이런 전세 가격들이 재건축 단지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실거주 중심으로 가다 보니 여기에 전세를 못하면 한 뭐 예를 들면 한 5억 정도의 전세를 들어가서 희망을 하겠지만 학군 수요들이 근데 물량이 없다 보니까 7, 8억, 뭐 8, 9억, 10억 하는 곳으로 전세에 가서 살아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서 수요들이 물량들이 적다 보니까 한쪽에 오히려 그런 아파트 쪽으로 쏠리면서 전세 가격을 끌어올린 경향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들이 강남에 있는 재건축 단지에서 추가적으로 풀리게 된다라면은 전세 가격을 좀 낮출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질문하신 거는 이렇게 매매 가격이 오르다 보니 그 가격 대비해서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겠냐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는 그 임대차 3법에서 그 몇 퍼센트, 5% 정도의 상한 그 기준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에 대한 그 뭐 어떤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축소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세 가격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뭐 호가가 반등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가격들이 매매 가격보다는 그렇게 튀어 오르지는 않겠다. 다만 전세 가격보다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지점은 이제 월세 가격들, 그렇죠. 매매 전세 가격도 이렇게 급등하면 쫓아가지 못해요. 실수요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가 5억에 전세 사시는 분들이 뭐 5억 5천, 6억 정도면 감당하지만 5억 하던 전세가 8억, 9억 하면은 그거 뭐 굳이 안 쫓아가거든요. 그럼 보증금에다가 일정 부분 월세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체가 되는 그런 지역들로 이동을 한다든지 뭐 물론 범위를 넓게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전세보다는 만약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좀 그 분포도가 이 반전세라든지 뭐 준월세 뭐 이런 쪽으로 뭐 이동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보다는 월세 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모니터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사실 실수요를 강제했었기 때문에 전세 공급은 조금 막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그게 풀려서 전세 공급은 좀 늘어날 수 있는데 근데 전세에 대한 보증이나 이런 가격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돌고 돌아서 월세 상승이 귀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네요. 높다고 보이고 특히 목동 같은 경우도 수요는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한데 전세가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다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월세 비율이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직관적으로도 듭니다. 일단 뭐 안정은 될 수는 있는데요. 네.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게 제일 전국적으로도 크죠. 그렇고 서울도 물론 조사 기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부동산 R114 통계를 네. 보게 보게 되면 서울이 한 3만 1,000호 정도, 약 3만 1,000호 정도 올해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요. 내년에는 7,000호대 수준, 4분의 1 토막이 나거든요. 예. 수도권 지역도 경기도도 반토막 정도, 인천도 이제 반토막 정도 나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앞서서 이제 물론 재건축 단지들 풀어주게 되면 저렴한 전세 매물들이 나오는 효과는 있겠으나 내년에 입주 물량이 줄어도 너무나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차이 결국에는 전세의 새로운 공급 물량을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세 가격 상승 압박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네. 거기서 대출 규제가 들어간다든지 올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로 네. 상승분에 대해서는 월세로 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서민들, 세입자들 입장이라면 이래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고 사려고 하니까 집값이 올라서 못 사겠고 그러니까요. 대출을 받으려니까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전세 가려니까 전세 가격 올라가고 월세로 가려니까 주거비 비용이 늘어나고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채찍으로 맞을래, 몽둥이로 맞을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참 정말 얘기를 하면 할수록 토지거래 허가인 이거 왜 해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나중에 처음에 했을 때도 부작용인데 이게 해제할 때가 부작용이 더 커지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목동이나 여의도나 지금 다음에 이게 규제가 아니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풀릴 거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건 훈장이잖아요. 나중에 풀리면 오를 거야. 네,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거기는 뭐 실망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들썩여야 기대감이 되고, 더 있는 예, 이번에 풀린 데는 잔치를 벌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지금 연속되고 잔치를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예, 거고요. 그럼 기다리는 쪽에서 기대감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참 피곤한데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전세가 늘어나는 거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니까 최상급지잖아요. 네. 근데 최상급지에 아무리 전세가율이 싸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럼 실수요자 분들은 이제 주로 외곽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고 부동산은 얘기할 때마다 약간 혈압이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울도 지금 우리가 주로 아래쪽 얘기를 많이 하니까 소위 말하는 노도강이라든가 좀 위쪽이라든지 아니면 좀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양극화 얘기는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이게 얘네들은 빠지고 여기는 올라가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진단하고 그렇죠. 계신지. 지금은 정말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다음에 경기가 좀 둔화세일수록 이런 양극화가 심하게 발생되는데요. 작년에 키워드가 우리가 뭐 부동산 소위 말하는 그 업계에서 좀 먹고 살려고 또는 장사를 하려고 한다라면 분양가 상한제가 작년엔 키워드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토지거래 허가제 이 키워드가 상반기에는 이 키워드예요. 이걸 가지고 다들 거의 뭐 소위 말하는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하나의 그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다 그런 수요를 다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이 키워드에 모든 부동산 투자, 실수요자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의 뭐 관심사죠. 뭐 한때 뭐 이런 뭐 금융 투자 관련된 것도 특정 뭐 단어나 키워드가 하면 뭐 한때 그쪽으로 완전 불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제가 상당히 많이 그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토지거래 허가제는 분양가 상한제보다도 파격적인 가격의 그 폭발력이 더 강할 것으로 보여져. 어떻게 보면 그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을 누르려고 하는 효과, 물론 그 극소수의 어떤 뭐 당첨자들, 뭐 소위 그 로또 분양 받은 사람들이 기회를 받았다라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지역 단위, 그 다음에 매입하는 부분들 그리고 파급 효과 이런 것들로 보면은 효과가 더 강하게 발생되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지금 풀린 곳, 그 다음에 앞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곳, 그리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소위 신통기획으로 속하는
저밀 주거지 뭐 이런 쪽에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포도가 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보다 분포도 세세하게 지정된 지역들 보면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양극화 현상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인해서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빨리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키워드를 삭제를 해버려야 되는데 빨리 이거 치르고 없애야 되는데 진짜. 지금 이 홍역과 같은 이런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아직도 남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그 폭발력을 갖춘 지역들 중심으로는 양극화들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또 거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뭐 전세 가격이라든지 매매 가격 모든 곳들이 서울 안에서도 그 서울의 외곽 지역들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 우리가 이제 추후적으로 또 얘기를 해보겠지만 금리에 대한 인하 뭐 이런 소식들이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하고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부등호로 본다라면 완전히 이 모양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런 키워드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토지거래 허가제의 혜택을 받는 지역들 중심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들보다는 조금 더 수혜가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등호의 크기만큼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의 그 상승 파급 여건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말씀대로 분양가 상한제는 돈도 있어야 되고 청약 점수도 있어야 되니까 사실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제한적이었잖아요.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였는데 이거는 돈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뛰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시장의 작은 거 관심을 다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보면 노도관 같은 곳은 서울인데도 엄밀히 말하면 지방 아파트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거기를 이제 던지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그러면 나는 어차피 내 팔자에는 뭐 그 분상제나 뭐 이런 데하고 되지 않고 나는 서울에 그냥 아파트 하나 가지는 게 내 인생의 꿈이야 하는 실수였던 분들 은근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물론 뭐 상급제에 대한 욕심이 없진 않겠지만 요즘 좀 떨어진 노도강이나 이런 데를 한번 노리는 것도 괜찮을 것도 같은데 서울에 한번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지금 약간 이게 쏠림이 됐을 때 좀 저평가된 거를 산다는 개념으로 간다면 좀 너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현금이 뭐 30억, 50억 있는 분이 노원구에 6억, 7억 아파트를 산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자금이 뭐 몇 억 정도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강남 접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극화, 초양극화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키높이가 좀 맞춰져요. 그러면 강남만 천정부지에 올라갈 수는 없고요. 노도강도 따라가는 시기가 옵니다. 있었잖아요, 또. 2007년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도 이제 뭐 모임을 하게 되면 강남이 천정부지, 버블 세븐 지역들 천정부지 올라갈 때 모임할 때 한쪽에서는 이제 노원구에 집 가진 분이 왜 강남만 올라가냐고 막 소주 먹으면서 신세한탄했던 기억이 나는데 불과 2년이 지나니까 역전이 됐거든요. 강남은 멈추고 노원구 집값은 올라가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 노도강 또 금광구 같은 경우는 고점 2021년 가격 대비 80%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그러니까. 강남 상구는 이미 뛰어넘어서 거의 2021년 가격의 120%, 130%까지 올라갔다면 적정 가격보다 차이가 벌어져도 더 벌어졌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저평가된 단지에 들어가는 게 주식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표준 편차가 지금 강남은 표준 편차를 10%인데 20%니까 10%가 오버돼 있고 노도강 금강구는 좀 언더가 10%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에 큰 변화가 없으면 결국엔 평균 수렴을 할 수 있다. 충분히. 항상 역사적으로도 반복이 됐고요.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게 다음 달 몇 달 안에 키가 맞춰질까? 그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중간에 또 뭐 다른 대책들, 국토부 대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특징이 있잖아요. 주식은 짧은 호흡, 부동산은 긴 호흡이기 때문에 길게 기다려 본다면 내가 자금의 범위 내에서 어차피 강남 못 들어간다면 저는 충분히 노도강이나 금광구 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눈여겨 보셔도 충분히 좋은 투자 전략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을 어떻게든 좀 들어오셔가지고 또 연말 되면 또 서울 주변에 공급도 끊어지고 하니까 그때 되면 어느 정도의 양극화가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자 그러면 제가 또 부동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길어졌는데 두 번째 주제를 넘어가서 역시 또 다른 부동산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